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27일 저녁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이 이제 직무에 복귀하게 되니까요. 난리가 난 데가 어딥니까? 바로 민주당 청와대, 즉 문바들의 세계가 일대 동요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동요 속에서도 지금 힘을 한 군데로 모으고 있어요. 어디로 모으느냐? 바로 윤석열 총장을 탄핵시키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탄핵의 맨 앞장에 서 있는 사람이 김두관이고, 다시 제2호로 등장한 사람이 최강욱이에요. 최강욱 의원이 오늘 오후에 또 이 탄핵 반드시 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최강욱이가 누굽니까?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인해서 이미 이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사람이 최강욱이에요. 이런 피의자가 바로 윤석열 총장의 탄핵에 앞장서고 있고, 그리고 김두관이는 누굽니까? 김두관이는 이 최성해 총장한테 조국과 관련해서 그 정경심 표창장 받은 거 웬만하면 정식 쪽에 해달라는 대로 좀 해줘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넣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위중 혐의로 언제든지 구속 수사감으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이 인물이 바로 김두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의 칼날이 무서울 수밖에 없고,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탄핵 카드를 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문바들이 뒤에 버티고 있다는 것이 든든한 백이 될 텐데요. 이 문바들이 최근에 민심을 상당히 잃어가고 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이제 자칫 잘못하면요, 이 문바라고 하는 이 지지층들이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단단한 주춧돌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주춧돌을 하나씩 빼내가는, 그러므로써 이제 문바 세계가 고립된 외딴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러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중도층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디로? 국민의힘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민주당과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이탈 세력 중에 문바들도 일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이탈 세력이 바로 친문 이 마음카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바들이 이제는 고립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윤평중 한신대 교수, 조선일보에 정례 칼럼을 쓰는 분인데 정치사상 전문하는 분입니다. 정치철학. 그래서 이 칼럼이 아주 좋은 이 칼럼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종종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데, 오늘 페이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급속히 문바들이 민심을 잃고 있는데, 이 문바들이 요즘 하는 공격의 수단이 바로 검찰과 법원, 언론, 재계가 결탁한 수구 동맹이 정의로운 문재인 정권의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총 공세를 펴고 있다, 이렇게 문바들의 인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바들이 이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서 180석 권한을 마음껏 행사하는 입법 독재로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라고 부추긴다. 문바들은 일개 판사가 대통령 인사권을 무력한 데 대해서 계엄령으로 징벌하라고 외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을 파괴하는 문바들의 이러한 극단론은 명백한 정치적 부패의 징후다.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점에서 문바들이 스스로를 대깨문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비꼬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바들에겐 민주시민의 판단 능력과 균형감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파시스트적인 적과 동지의 이분법과 맹목적인 지도자 숭배만 남아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바와 박바, 대깨문과 태극기 부대는 서로 일란성 쌍둥이처럼 닮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바는 민심을 잃고 공론장에서 한낱 조롱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마찬가지로 문바도 급속히 민심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신대 윤평중 교수가 이렇게 페이북에 쓴 글과 관련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뭐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견이 있을 때 살아있는 민주주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큰 틀에서 본다면. 그렇지만은 이 문바들이 그야말로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거역하는 움직임을 이렇게 강력하게 지적한 점 상당히 의미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페이북에 나와 있는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요, 여러분들 내일이 또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냐 아니냐를 가름짓는 분기점에 선 날이 바로 28일입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28일이 또 다른 역사의 한 장에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 암울한 입장에 있는데요. 왜 그러냐, 무슨 얘기냐, 이게 바로 내일 공수처장 이 후보 2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명을 대통령한테 올리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이제 끝내버려요. 그래서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미 새해 벽두부터 가동 쓸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참 이게 이런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해서 상권 분립을 말하자면 무시하는 대통령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렇게 지금 함정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추미애와 그 다음에 이 관련 의원들 7명이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그 다음에 조재현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장관, 이 3명은 당연직들입니다. 플러스 각 당에서 추천한 2명씩 해서 총 7명. 여기에 임정혁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 추천 의원, 이분은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6명이 총 모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공수처장 후보를 최종 선출하게 됩니다. 이 공수처장 후보 내일 선출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조영 원내대표가 오늘 이 의원들과 그다음 의원들에게 밀봉된 친전 형태의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에서 절대로 뽑지 말아라. 공수처 출범에 이 정권이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된다. 이렇게 엄중한 그러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7명이 공수처장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것은 본래 야당의 이 거부권이 보장돼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선출이 잘 안 되니까 느닷없이 여당에서 이 법을 개정해가지고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해봐야 이건 불법인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절차적 하자에 저는 해당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법 만들어줄 때의 조건이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야당이 말하자면 받아줄 만한 인물이 없다 보니까 지금 선출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거부권을 없애버리고 법을 새로 만들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마지막으로 편지로 이 설득에 나섰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편지 갖고 받아먹을 사람들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야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 후보자가 의결될 경우에는 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서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다 이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처분 신청을 내서 위법한 것이다. 이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글쎄요. 이거하고 윤석열 총장 가처분 신청하고 제가 법률가는 아니다마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이런 점에서 이렇게 순하게 편지 공세를 하고 이래가지고 과연 열매를 우리가 바라는 열매를 따낼 것이냐.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의 이런 갈등의 지금 한 단막극이 일단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 단막이네요. 하나는 이미 직무 배제가 됐을 때 1막이 끝났고, 제2막은 징계 처리가 됐을 때 다시 이제 끝났고, 이제 3막으로 진입하기 직전의 상황인데요. 여기에 지금 느닷없이 박원순 사건이 트쳐 올라오고 있어요. 갑자기. 이 박원순 사건이 트쳐 올라오게 된 것은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 4월 9일이니까. 한 석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 굉장히 지금 위기의식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박 시장 혼자 잘못한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뭔가 잘못이 있다. 말하자면 양비론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범죄 행위가 또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범죄 행위냐? 친여권 인사들이 이 피해자의 실명 이런 것들을 SNS에 공개해버렸어요. 자, 이거 말이나 됩니까? 인간적으로? 2번 죽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요즘 얘기대로 2차 가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2차 가해를 한 김민웅, 바로 이 김민석의 친형입니다. 김민웅과 서울시 비서관, 전직 비서관이죠. 이 2명을 전격적으로 고발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그러니까 서울시 전 인사교육비서관은 민경국이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경희대 교수인 김민웅 씨입니다. 이 두 사람을 타진구에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도 고발하고 또 경찰에 탄원서도 내고 이런 상황이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또 이 박원순 씨의 비서관 역할, 비서를 했던 그런 박원순의 사람들마저도 피해자 실명 공개는 이건 아니다, 이건 지나친 것이다,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문을 오늘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래서 지금 박원순 사건이 다시금 이제 중요한 정가의 이슈로 떠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할 정도가 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관련 이 고소사건, 고발사건 즉각적으로 본격 수사를 개시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피소사실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여러 이 고소사건이 있잖아요. 이 관할 경찰과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수사 결과가 지금 금년이 이제 다 가는데 7월 달에 일어난 사건인데 아직도 무엇을 어떻게 수사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 결론을 빨리 좀 내려달라. 그리고 윤석열 총장 복귀했으니 윤 총장이 이 사건만큼은 직접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원순 사건, 더군다나 마침 말이죠,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약 일주일간에 걸쳐서 그동안에 포렌식 작업을 했는데요. 포렌식 작업을 또 완료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렌식 결과, 여기에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굉장히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된다, 경찰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포렌식 결과물에 어떤 유의미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말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일단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그 다음에 통신 기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경찰이 포렌식 분석했기 때문에 자료로서, 수사 자료로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국면에 와 있다. 그런데 지금 경찰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보통 변사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속에 있는 자료로 그런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이유나 여러 가지 등을 다 보게 되는데, 일단 자료 양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분석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은 이번 사건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언론에 공개되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자료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법원에서 지시로 포렌식 범위가 상당히 짧은 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원 지시에 사망한 날로부터 근접한 때로 딱 한정되어 있다, 이런 하나의 요인이 있고요. 또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단서를 박원순 시장이 휴대전화에 남겼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이 포렌식 분석을 해봐도 결정적 단서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 것이냐, 이런 전망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수사 정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일단 재판을 통해서 당당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 다음에는요, 이번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싶냐면, 지금 윤석열 총장의 결심, 결기,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측근들의 이 전원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윤석열 총장의 일종의 청와대한 최후 통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도 이번 징계, 정직,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후에, 그리고 추미애도 공식적으로 본인들의 입을 통해서 입장문은 내놓지 않고 있고요. 측근들의 입을 통해서 반응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추미애의 경우에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가설적 상황은 우리가 설정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선 윤석열 총장은 주변 측근 인물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서 방금 전에 나왔어요. 일종의 최후 입장인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내년 7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것이 단호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라도 내려오겠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든 간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양 차원에서라도 얘기하고 내려올 사람이 있겠어요? 칼을 들고 목을 2번씩이나 베었는데 누가 내려오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7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말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지난 10월 달에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대통령한테 마지막 임기 때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요거까지 공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 그때도 물러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공개해버렸어요. 하도 밀어붙이니까 내쫓으려고. 그러니까 나도 대통령 심을 받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밀어제끼지 말라. 저항과 반항과 반발과 그런 입장에서 내미는데 이제 1, 2막이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왜 내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7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고 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측근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럴 가능성 혹시라도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으니까 윤 총장이 예의상 임기 채우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자진아마 사퇴할 것이다. 이런 평가들과 기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측근 인사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자진 사퇴는 1%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딱 잘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사퇴한다면 검찰 조직은 완전히 정권에 장악된다. 윤 총장이 버틴다는 것 그 자체가 검찰 조직을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 총장 측근들의 입장도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안소송에 강력히 지금 대처하기 위해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우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우고 있다. 이 얘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달까지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 왜? 7월 달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본안소송 결론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이미 이거는 판사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본안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발표까지 했어요. 이 판결문에서. 본안소송에서 진다는 것을 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딱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본안소송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특히 판사 문건과 관련해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 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런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제하고 그제 이틀간 연속해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왔는데요.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라고 볼 수 있는 이 원전 사건, 그 다음에 라임 사건, 옵티멀 사건 이런 사건에 대한 보고를 다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일부터 수사의 속도가 상당히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윤 총장이 지시한 내용 중에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잘 준비해 나가라. 그 다음에는 검사실과 사무국 실무담당들에게 배포된 특화된 업무 매뉴얼을 조속히 제공해라. 그리고 연말연시 업무상 공백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또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빈틈없이 준비하라. 이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지금부터는 그동안에 추미애한테 일방적으로 몰리는 국명보다도 더 센 그립을 잡고 이 중요한 현안을 챙겨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왜냐하면 대통령이 25일 날 그야말로 거의 뭐 12시간, 15시간 만에 입장을 발표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어떤 시나리오를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을 것이냐. 요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일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이 올라오면 공수처장 그 다음에 법무장관 후보자 동시에 지명하는 방안이 있어요. 이 동시에 지명해서 한꺼번에 끝내버린다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국민들에게 사과문 발표할 때 얘기한 것처럼 검찰 개혁 제대로 밀어붙일 수 있게 두 사람한테 칼자루를 줘가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서 검찰 개혁의 미명하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총장을 압박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법무부 장관을 바꾸고 나중에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수처장 딱 올라왔는데 숙고하는 모습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결심하기가 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루 이틀 시간을 두고 선 장관 후 공수처장 이런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무장관은 지금까지도 검찰 출신의 장관을 임명했잖아요. 안경환. 이 안경환 씨는 안 됐죠. 무산됐죠. 박상기, 조국, 추미애 그런 것처럼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으로서는 소병철 의원이, 그리고 판사 출신 이용구 현 차관이, 그리고 교수 출신 김인회 인하대 교수, 이 김인회 교수는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주 신뢰를 받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세 번째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추미애 입장을 배려해주는 측면에서 별도로 원포인트 개각을 하지 않고 연초 2차 개각할 때 한꺼번에 끼워서 개각을 한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 추진력과 추미애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으면 공수처라든가 이 권력기관 개혁이 이루어졌겠느냐, 이러한 높은 평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검찰 개혁, 그 다음에 권력기관 개혁, 공수처 설치, 이런 것은 시대가 부여해준 임무를 잘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축켜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바로 잘라내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의도에서 새로운 바람, 뭐냐, 추미애를 서울시장으로 차출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지금 현재 여권 내에서, 여의도에서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미애가 이 압박성 사직, 반발성 사표를 냈다고 제가 몇 번 평가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70분간이나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 너 그만둬야 되느냐? 아니올시다. 못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열받으니까, 추미애 얼마나 열 잘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그만둬야 되겠네. 그래서 반발성 사의를 냈다. 그것이 저의 판단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현재 24일 날 밤 10시에 판결이 났는데요. 오늘 27일 3일 지났잖아요. 밤 10시 되면. 내일 아침 10시 되면은 3일하고서 12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일은 한마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한마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출근길에 물어볼 때는 대답을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사무실에 들어가서 페북을 하거나 아니면은 보도자료로 한마디 짧게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는 징계를 딱 했는데 대통령이 사과를 바로 발표한 것에 대한 불만.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과했다는 얘기는 너 그만둬라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당신이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불만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추미애가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 지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죽을 것 같느냐? 나는 절대 안 죽는다. 오뚜기까지 살아난다. 그래서 추미애가 청와대하고 그야말로 밀당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청와대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데, 예?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시대적 임무를 잘 완수해줘서 고맙다까지 해놓고서 나보러 책임지고 갖고 내 정치 생명을 떨어뜨린다 이거예요. 나 그건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배팅을 하고 있고, 그 배팅 중에 한 카드가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지금 문바들이 일제히 움직이고 있잖아요. 청와대 청원까지 냈잖아요. 자르지 말라고, 대신임하라고. 이 문바들의 이 청원을 청와대가 지금 무시할 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소한도 내가 서울시장은 받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버티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이런 것 저런 거를 알으니까 지금 박영선이는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나온다 말도 안 하고 안 나온다 말도 안 하고. 그렇지만은 준비는 지금 뒤에서 척척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박영선. 그래서 이 다 뭐 때문에 그러냐? 추미애가 큰 변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칼에 추미애한테 딱 후보 티켓을 주면 박영선이 여론에서 지금 16, 7% 받는다 하더라도요,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추미애가 그냥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시인의 글귀를 이용해갖고 시까지 이용하면서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전대한 꿈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글을 또 남겼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 함부로 잘라내지 말라.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는, 정치적인 기회는 꼭 줘야 된다. 이런 압박 메시지로 볼 수가 있어요. 절대 그냥 쓰러질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내일 출근하게 되면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 여러분들께 또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긴 연휴가 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즐겁게 저녁 식사하시고요. 좀 편안히 쉬어서 내일 마지막 금년 마지막 주가 됩니다. 그래서 심기일전에서 마지막 주 멋있게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